스팀 다리미가 쉭 소리를 내며 뜨거운 김을 뿜었다. 서지영 육심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남편 박현우 육쥐비에 재킷을 다림질하고 있었다. 빳빳하게 각이 잡힌 어깨선 주름 하나 없이 펴지는 등판. 지난 40년간 수천 수만 번은 반복했을 일상이었다. 그녀의 인생은 마치 이 다림질 같았다. 남편과 가정을 위해 구겨진 곳을 펴고 반듯하게 모양을 잡는 것. 그것이 전부라고 믿고 살았다. 재킷 안주머니 쪽을 다리던 지영의 손이 멈칫했다. 손끝에 무언가 바삭한 감촉이 느껴졌다. 다림질 전에 주머니를 확인했어야 했는데 깜빡했다. 그녀는 무심코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작게 접힌 종이 조각을 꺼냈다. 손바닥 위에서 펼쳐진 것은 영수증이었다. 호텔 델루나 VVIP 스위트룸 1박 결제 금액 88,000원 결제 일시 2025년 10월 28일 화요일 15섬 3국 상세내역 룸서비스 와인 앤 과일 플래터. 지영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10월 28일 화요일, 바로 사흘 전이었다. 그날 남편은 지방의 중요 거래처와 밤늦게까지 미팅이 있어 외박을 해야 한다고 했다. 피곤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 오늘 못 들어가. 일 때문에 너무 늦었어. 라고 말하던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다. 지방 출장이라던 사람이 왜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묵었을까? 그것도 와인과 과일 안주까지 곁들여서. 손이 가늘게 떨려왔다. 아니야, 뭔가 착오가 있을 거야.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40년을 함께 산 부부였다. 젊은 시절 작은 식당 구석에서 함께 돼지 껍데기를 구우며 우리 꼭 성공하자고 다짐했던 사람이었다. 지영의 손맛과 현우의 수완이 합쳐져 작은 식당은 이제 서울에만 직영점 3개를 둔 성공한 프랜차이즈가 되었다. 그리고 남편은 변했다. 아니, 어쩌면 지영이 애써 외면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영수증을 원래 있던 대로 접어 재킷 주머니에 다시 넣었다. 지금 당장 따지고 싶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그녀는 묵묵히 다림질을 마쳤다. 빳빳하게 다려진 재킷에서는 남편의 값비싼 향수 냄새와 희미하지만 분명한 다른 여자의 화장품 냄새가 섞여 나는 듯했다. 저녁 식탁은 숨 막히게 조용했다. 지영이 정성껏 차린 갈치조림과 된장찌개가 무색하게 식탁 위에는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만 간간히 울렸다. 박현우는 식사 내내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누군가와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는지 그의 입계에는 지영이 본 지 오래된 흐뭇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까똑까똑. 조용한 거실에 울리는 알림 소리가 지영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었다. 아빠, 오늘 회사에서 좋은 일 있으셨어요. 아주 입이 귀에 걸리셨네. 딸 하윤 28, 이 눈치껏 분위기를 띄워보려 말을 걸었다. 하윤은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똑부러지고 세련된 딸이었다. 요즘 들어 부모님 사이의 냉랭한 기류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도 하윤이었다. 그냥 새로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잘 돼서. 현우는 건성으로 대답하며 다시 스마트폰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 순간에도 그의 손가락은 바쁘게 움직였다. 지영은 밥을 씹는 건지 모래를 씹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낮에 본 영수증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스위트룸은 와인, 그리고 사흘 전의 밤. 남편의 저 미소는 과연 프로젝트 성공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일까? 엄마, 근데 갈치조림이 오늘 좀 짠 것 같아요. 하윤의 말에 지영은 화들짝 놀랐다. 어머, 그랬니? 미안하다. 엄마가 정신이 없었나 봐. 무슨 일 있어요? 엄마 안색이 안 좋으신데? 하윤의 걱정스러운 눈빛에 지영은 애써 웃어 보였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때였다. 현우의 핸드폰에서 또다시 까똑 소리가 울렸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피식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비수처럼 지영의 가슴에 꽂혔다.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식사가 끝나고 하윤이 자기 방으로 들어간 뒤 지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현우에게 다가갔다.
여보, 왜? 현우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는 채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오늘 당신 재킷에서 뭐가 나왔어요? 지영의 차분한 목소리에 현우는 그제야 고개를 돌렸다. 뭐가? 지영은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꺼내 찻상 위에 올려놓았다. 현우의 눈이 순간 크게 흔들렸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지영은 똑똑히 보았다. 당황과 경계심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하지만 그는 곧 아무렇지 않다는 듯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아, 이거 뭘 이런 걸 다 신경 써? 신경이 쓰이네요. 사흘 전에 지방 출장 간다던 사람이 왜 강남 호텔에 있었는지. 아, 그거 말이야. 현우는 과장되게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중요한 거래처 손님이 갑자기 서울에 올라와서 그래. 내가 방 잡아준 거야. 좋은 방으로 대접해야 계약이 성사될 거 아냐. 너무나도 뻔하고 성의 없는 거짓말이었다. 지영의 속에서 천불이 일었다. 거래처 손님을 부부 VIP 스위트룸에 재워줘야 돼. 와인까지 시켜서. 그럼 요즘은 그렇게 해야 일일이 된다니까. 당신은 사업도 안 해봐서 잘 모르나 본데? 현우는 말을 흐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치 더 이상 이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듯한 태도였다. 피곤하네. 먼저 들어가 잘게. 지영은 차마 그를 붙잡지 못했다. 등을 돌려 침실로 향하는 남편의 뒷모습이 너무나도 낯설었다. 저 사람이 정말 내가 40년을 함께 산 그 사람이 맞나. 거실에 홀로 남은 지영은 찻상 위에 놓인 영수증을 한참이나 노려보았다.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도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 자신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저럴 수 있을까. 분노보다 더 큰 것은 처참함이었다. 지난 40년의 세월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지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자리에서 남편은 세상 모르고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수십 년간 들어온 익숙한 소음이 오늘따라 지옥의 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건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없는 사람 취급받으면서 늙어 죽어야 하는 건가? 그때였다. 위잉. 탁자 위에 놓아둔 지영의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누구지 딸 하윤일까? 액정을 확인한 지영의 눈이 커졌다. 발신자 표시 제한. 모르는 번호였다. 호기심에 메시지를 열어본 순간 지영은 숨을 멈췄다. 짧은 한 문장이 그녀의 눈에 박혀들었다. 박현우 사장, 그날 거래처 사람 만나지 않았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익명의 발신자. 그는 누구이며 어떻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걸까? 그리고 남편은 그날 밤 그 스위트룸에서 누구와 함께 있었던 걸까?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꽉 쥐었다. 40년간 굳건하다고 믿었던 그녀의 세상이 마침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어젯밤의 익명 문자는 지영의 마음에 꺼지지 않는 불씨를 남겼다. 의심은 이제 확신이 되어 그녀의 온몸을 올가매고 있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다음 날 오후 현우는 오늘도 중요한 약속이 있어 늦는다는 말을 남기고 평소보다 더 멋을 낸 채 집을 나섰다. 은은하게 퍼지는 비싼 스킨 향이 지영의 코를 찔렀다. 그녀는 현우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것을 창문으로 확인한 뒤 서둘러 겉옷을 챙겨 입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기사님, 죄송하지만 앞차와 간격 좀 두고 따라가 주세요. 택시 뒷좌석에 앉은 지영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난생 처음 해보는 미행이었다. 영화에서나 보던 일을 자신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현우의 검은색 세단은 강남 방향으로 향했다. 거래처가 강남에 있는 모양이었다. 차가 멈춘 곳은 청담동의 한 고급 한정식집 앞이었다. 으리으리한 기와집 형태의 건물은 누가 봐도 지극히 사적인 접대를 위한 장소처럼 보였다. 현우가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그는 운전석 문을 닫는 대신 조수석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다.
지영은 숨을 헙 들이마셨다. 조수석에서 내린 것은 여인이었다. 지영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젊고 세련된 여자. 몸에 딱 붙는 와인색 원피스에 아찔한 높이의 하이힐, 완벽하게 세팅된 긴 머리카락. 40대 후반 혹은 기껏해야 50대 초반으로 보였다. 여자는 환하게 웃으며 차에서 내렸고 현우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여자의 허리에 손을 둘렀다. 자신에게는 몇 년째 해주지 않던 지극히 다정하고 은밀한 몸짓이었다. 두 사람은 웃고 속삭이며 식당 안으로 사라졌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지영의 세상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택시 의자를 붙잡은 손이 하얗게 질렸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40년의 세월, 청춘 헌신.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버렸다.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지영은 텅 빈 거실 소파에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 껍데기만 남은 기분이었다. 엄마 왜 불도 안 켜고 이러고 있어? 퇴근하고 돌아온 딸 하윤이 현관에 들어서며 물었다. 어둠 속에 잠겨있는 엄마의 실루엣을 본 하윤은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생겼음을 알아챘다. 그녀는 서둘러 거실 불을 켰다. 엄마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불빛 아래 드러난 지영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넋이 나간 사람처럼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보고 있었다. 하윤은 가방을 내던지고 엄마 옆에 앉아 어깨를 붙잡았다. 봤어? 지영의 입에서 겨우 나온 한마디였다. 뭘 봤는데? 내 아빠, 다른 여자랑 있는 거 다 봤어. 하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뭐 진짜야, 어디서? 지영은 오늘 있었던 일을 힘겹게 털어놓았다. 젊은 여자 다정한 손길 고급 식당. 이야기를 듣는 내내 하윤의 얼굴은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 인간이 진짜 미쳤네. 평생 아빠랑 이 가게밖에 모르고 산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윤은 엄마를 끌어안았다. 그제야 지영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터져나왔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딸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었다. 한참을 울고 난 지영에게 하윤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이렇게 살면 안 돼. 언제까지 이렇게 아빠 그림자로 살 거야? 이제 엄마 인생을 좀 살아. 내 인생이 어디 있어? 왜 없어 엄마? 아직 예쁘고 젊어. 이제라도 엄마 자신을 위해서 살아. 제발. 딸의 절규 같은 외침이 지영의 멍한 머릿속을 때렸다. 엄마 인생을 살아. 그 순간 지영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안방 장롱 깊숙한 곳 낡은 괴짝을 꺼냈다. 그 안에는 꼬깃꼬깃한 지폐와 낡은 통장 하나가 들어있었다. 수십 년간 시장에서 마트에서 푼돈을 아껴 모은 그녀만의 비상금이었다. 언젠가 집안에 큰일이 생기면 쓰려고 단 한 번도 손대지 않았던 돈. 지금이 바로 그 큰일이었다. 다음 날 지영은 난생 처음으로 혼자 백화점 명품관을 찾았다. 화려한 조명과 값비싼 물건들 젊고 세련된 사람들 사이에서 지영은 자신이 초라한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곧장 최고급 화장품 매장으로 가 직원이 추천하는 가장 비싼 안티에이징 세트를 달라고 했다. 수십만 원이 넘는 가격표에 잠시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카드를 내밀었다. 다음은 의류 매장이었다. 한 쇼윈도에 걸린 짙은 와인색의 실크 원피스가 그녀의 발길을 붙잡았다. 평소에 그녀라면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을 과감하고 우아한 디자인이었다. 손님 안목이 정말 높으시네요. 이 원피스 방금 들어온 신상품인데 정말 고급스럽죠. 한번 입어보시겠어요. 젊은 직원의 상냥한 권유에 지영은 홀린 듯 탈의실로 들어갔다. 낡은 블라우스를 벗고 조심스럽게 원피스를 입었다. 지퍼를 올리고 거울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숨을 멈췄다. 거울 속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다. 부드러운 실크가 몸의 곡선을 우아하게 감싸주었고 짙은 와인색이 그녀의 피부를 한층 더 환하게 밝혔다. 군살 없이 관리된 몸매는 60대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늘 남편의 옷을 다리고 부엌에서 음식을 하던 생활에 가려져 있던 여자가 그곳에 있었다. 어머, 손님, 정말 잘 어울리세요. 꼭 맞춤옷 같아요. 직원의 감탄에 지영은 결심을 굳혔다. 원피스와 어울리는 구두 작은 핸드백, 그리고 은은한 진주 귀걸이까지. 몇 시간 동안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되기라도 하듯 쇼핑에 몰두했다. 수백만 원이 결제될 때마다 심장이 철렁했지만 동시에 기묘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이것은 남편에 대한 복수이자 자기 자신에게 주는 늦은 선물이었다. 그날 밤 지영은 새로 산 옷들을 침대 위에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샤워를 하고 나와 가장 비싼 영양크림을 얼굴에 듬뿍 발랐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낮에 산 와인색 원피스를 다시 입고 침실의 전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여자는 낯설었다. 하지만 아름다웠다. 슬픔과 체념 대신 알 수 없는 설렘과 결심이 담긴 눈빛을 하고 있었다. 지영은 거울 속의 자신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 여자는 누구지? 질문은 허공에 흩어졌지만 그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잠들어 있던 진짜 서지영이 마침내 깨어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의 풍경은 전과 같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지영은 평소 입던 낡은 실내복 대신 어제 백화점에서 산 단정한 베이지색 니트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옅게 화장을 하고 은은한 진주 귀걸이까지 한 모습이었다. 어이구,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다 늙어서 무슨 주책이야? 현관에서 구두를 신던 현우가 지영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렸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보다 경계심이 더 짙게 서려 있었다. 당신만 관리하란 법 있어요. 나도 이제 나 좀 가꾸고 살려고. 지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찻잔을 들며 차분하게 대꾸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던 차가운 강단이 실려 있었다. 가꾸긴 뭘 가꿔? 돈 쓸 데가 그렇게 없어. 그 옷이며 화장품이며 다 얼마짜리야. 내가 내 돈으로 사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당신이 벌어다 준 돈 한 푼도 안 썼으니까 걱정 말아요. 지영의 말에 현우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무언가 더 쏘아붙이려다 이내 에잇 미친 여자 하고 작게 욕을 읊조리며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지영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속이 다 시원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에게 제대로 맞선 순간이었다. 가슴 한구석이 떨렸지만 그보다 더 큰 해방감이 온몸을 감쌌다. 그날 오후 지영은 고등학교 동창인 수진과 통화를 했다. 수진은 활달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친구였다. 어머, 웬일이야 지영가. 네가 먼저 전화를 다 하고. 수진아, 나 뭐라도 좀 시작해볼까 해서. 지영의 달라진 목소리를 금세 알아차린 수진이 물었다.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평소랑 다른데? 지영은 남편의 외도 사실까지는 털어놓지 않았다. 그저 요즘 너무 우울하고 무기력해서 사람들도 좀 만나고 바람도 쐬고 싶어서 라고만 둘러댔다. 잘 생각했어. 진작 그랬어야지. 그럼 산악회는 어때? 우리 형님이 다니시는데 그렇게 좋다고 칭찬이 자자해. 매주 좋은 산 다니면서 운동도 하고 끝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새로운 사람들 만나기에는 그만한 게 없지. 산악회. 그 단어가 지영의 마음에 훅 들어왔다. 등산은 해본 적도 없었지만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환경이라는 말이 그녀를 강하게 끌어당겼다. 어쩌면 이것이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돌파구가 될지도 모른다. 어떤 곳인데? 이름도 예뻐. 들꽃 산악회라고. 우리 나이 또래가 대부분이라 부담 없고 분위기도 아주 건전하고 좋대. 한번 알아볼래? 내가 정보 보내줄게. 통화가 끝나자마자 수진에게서 인터넷, 카페 주소가 담긴 메시지가 도착했다. 지영은 서재로가 컴퓨터를 켰다. 들꽃 산악회 카페에 접속하자 활기 넘치는 사진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푸른 산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들. 남자와 여자가 스스럼 없이 어울려 막걸리를 마시는 모습. 사진 속 모든 사람의 얼굴에는 지영이 잃어버린 진이
잃어버린 지 오래된 생기가 넘실거렸다. 카페 게시판에는 이번 주 일요일에 있을 북한산 정기 산하여행 공지가 올라와 있었다. 초보자 환영, 가벼운 코스로 진행됩니다. 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 지영은 한참을 망설였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평생 남편과 가족만 보고 살아온 내가 이 낯선 사람들 틈에 섞일 수 있을까? 두려움이 밀려왔다. 바로 그때 어젯밤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속삭였던 말이 떠올랐다. 이 여자는 누구지? 이제 그 답을 찾아야 할 시간이었다. 지영은 마우스를 굳게 잡았다. 들꽃 산악회 가입 신청, 닉네임 서리꽃. 서리꽃 서리가 내릴 무렵 늦가을에 피는 꽃 늦게 피었지만 그만큼 더 강하고 아름다운 꽃가입 신청 버튼을 누르자 곧바로 운영자의 승인 댓글이 달렸다. 서리꽃님, 환영합니다. 이번 주 북한산 산해행에서 뵙겠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산악회 가입이 아니었다. 40년간 닫혀있던 서지영의 세상에 그녀 스스로가 처음으로 내는 작은 문이었다. 일요일 아침, 지영은 새로 산 등산복으로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섰다. 몸에 적당히 붙는 기능성 티셔츠와 등산 바지가 조금 어색했지만 왠지 모를 활력이 느껴졌다. 남편은 오늘도 골프 약속이 있다며 새벽같이 집을 나간 뒤였다. 약속 장소인 구파 반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울긋불긋한 등산복 차림의 사람들이 20여 명 모여 있었다. 대부분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편안한 인상의 중년들이었다. 지영이 쭈뼛거리며 서 있자 인상 좋은 한 여성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처음 오셨나 봐요. 저는 총무를 맡고 있는 장미예요. 아, 네, 오늘 처음 온 서리꽃이라고 합니다. 어머, 닉네임이 참 서정적이네요. 환영해요. 이쪽으로 오세요. 회장님께 인사시켜 드릴게요. 장미가 이끄는 곳으로 가자 여러 사람과 인사를 나누고 있던 한 남자가 돌아보았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훤칠한 키에 다부진 체격을 가진 남자였다. 검게 그을린 피부와 깊은 눈매가 인상적이었다. 오랜 시간 꾸준히 산을 탄 사람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건강한 기품이 흘렀다. 회장님, 여기 새로 오신 서리꽃님이세요? 남자가 지영을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반갑습니다. 들꽃 산악회 회장 김성우입니다.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영은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맞잡았다. 크고 두툼한 손은 예상외로 따뜻했다. 굳은 살이 박여 거칠었지만 그 거친 가촉이 오히려 든든하게 느껴졌다. 서리꽃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서리꽃이라 좋은 이름입니다. 성우는 지영의 눈을 잠시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깊은 눈빛과 마주친 순간 지영은 자신도 모르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남편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낯설지만 기분 좋은 떨림이었다. 산악회 버스는 왁자지껄한 분위기 속에서 북한산을 향해 출발했다. 처음 겪는 활기찬 분위기에 지영은 어색함을 감추지 못하고 창밖만 내다보았다. 그때 옆자리에 누군가 앉는 기척이 느껴졌다. 고개를 돌리자 김성우 회장이 부드러운 미소를 띤 채 앉아 있었다. 옆에 앉아도 되겠습니까, 서리꽃님? 아, 네, 회장님. 괜찮습니다. 회장님이라고 부르면 제가 너무 늙은이 같지 않습니까? 그냥 성우 씨라고 편하게 부르십시오. 성우는 서글서글한 말투로 분위기를 편안하게 이끌었다. 등산은 처음이신가 봅니다. 장비가 전부 새 것이네요. 내 티가 많이 나죠, 사실. 오늘이 태어나서 처음 하는 등산입니다. 지영의 솔직한 고백에 성우는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정말입니까? 대단한 용기를 내셨군요. 첫 산행지로 북한산을 택하다니. 괜찮을까요? 저 때문에 다른 분들께 폐를 끼치는 건 아닐지. 걱정 마십시오. 성구가 안심시키듯 말했다. 오늘은 초보자 코스이기도 하고 제가 서리꽃님 바로 뒤에서 천천히 따라갈 테니 아무 염려 마십시오. 산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의 다정한 말 한마디에 꽁꽁 얼어붙었던 지영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버스가 달리는 내내 선구는 산에 대한 이야기,
산악회 회원들의 재미있는 일화들을 들려주며 지영의 어색함을 풀어주었다. 지영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간간히 웃음을 터뜨렸다. 북한산 입구에 도착해 산행이 시작되자 지영은 곧바로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워졌다. 다른 회원들은 가볍게 산을 오르는데 자신만 뒤처지는 것 같아 조바심이 났다. 헉, 헉, 헉. 결국 지영은 나무에 몸을 기댄 채 멈춰서고 말았다. 그때 뒤따라오던 성우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괜찮으십니까, 서리꽃님? 네, 조금 힘들어서요. 처음에는 다 그렇습니다. 절대 무리하면 안 됩니다. 성우는 그렇게 말하며 자연스럽게 지영의 어깨에 맨 작은 배낭을 벗겨 자신의 어깨에 둘러맸다. 아니에요, 회장. 아니, 성구씨. 제가 들 수 있어요. 지영이 당황해서 손을 내저었지만 성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첫 산행의 가장 큰 적은 의욕 과잉입니다. 오늘은 그냥 제게 맡기시고 가볍게 몸만 오르십시오. 이건 회장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그의 너스레에 지영은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다. 얼마 만에 받아보는 배려인지 아득했다. 남편 현우였다면 그것 좀 걸었다고 힘들어 운동 부족이야 운동 부족이라며 핀잔을 줬을 것이다. 무게는 얼마 나가지 않는 배낭이었지만 마음은 날아갈 듯 가벼워졌다. 중간 휴식 지점 다들 바위에 걸터 앉아 물을 마시고 있을 때였다. 성우가 자신의 물병을 열어 지영에게 건넸다. 물 좀 드시죠? 고맙습니다. 지영이 물병을 받아드는 순간 그의 손등이 지영의 손가락을 살짝 스쳤다. 찌릿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지영은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짜릿한 감각에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아니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었던 낯선 감각이었다.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것을 느낀 지영은 황급히 고개를 숙여 물만 들이켰다. 성우 역시 그 순간의 미묘한 기류를 느꼈는지 아무 말 없이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다시 산행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코스에서 가장 험한 바위 구간이 나타났다. 발을 헛디디면 위험할 수도 있는 아찔한 경사였다. 다른 사람들은 능숙하게 바위를 잡고 올라갔지만 지영은 겁을 먹고 좀처럼 발을 떼지 못했다. 자, 서리꽃님, 제 손을 잡으세요. 먼저 바위에 올라선 성구가 몸을 숙여 지영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그의 크고 단단한 손이 눈앞에 있었다. 망설여졌다. 하지만 지금은 그의 도움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지영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손을 그의 손에 얹었다. 성우는 지영의 손을 힘주어 꽉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강했다. 그가 끌어주는 힘에 의지해 지영은 무사히 바위 위로 올라설 수 있었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임무는 끝났지만 성우는 잡은 손을 놓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 더 꽉 쥐는 듯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성우의 깊은 눈빛이 지영의 마음을 정통으로 꿰뚫는 것 같았다. 그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만 존재하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몇 초의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먼저 손을 뺀 것은 지영이었다. 그녀는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지영은 피곤함에 잠이 들었다. 버스가 덜컹거릴 때마다 그녀의 머리가 옆자리 성우의 어깨에 자꾸만 기우뚱거렸다. 성우는 그런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다 조심스러운 손길로 그녀의 머리를 자신의 어깨에 편안히 기댈 수 있도록 고쳐주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잠든 그녀의 몸 위에 살며시 덮어주었다. 잠결에도 지영은 자신을 감싸는 따뜻한 온기와 은은한 비누 향을 느꼈다. 그것은 남편의 값비싼 향수 냄새와는 전혀 다른 편안하고 신뢰감을 주는 향기였다. 집 앞 정류장에 도착해 버스에서 내릴 때 성우가 그녀를 따라 내렸다.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우씨. 별 말씀을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우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다음 주 산행에도 나오시겠습니까? 네. 서리꽃님이 다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었다. 지영을 향한 분명한 관심의 표현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영은 텅 빈 집의 현관에 들어섰다.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거실 거울 앞에 섰다. 운동으로 상기된 두 뺨 피곤하지만 생기가 도는 눈빛. 거울 속에는 오늘 아침과는 또 다른 여자가 서 있었다. 그때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성우에게서 온 문자였다. 오늘 함께한 시간 정말 즐거웠습니다. 부디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김성우 드림. 지영은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그리고는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막을 수 없었다. 40년 만에 그녀의 메마른 심장에 낯선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북한산 산행 이후 일주일 동안 지영의 일상은 미묘하게 달라졌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자신도 모르게 휴대폰을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다. 혹시나 성우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었다. 물론 그는 매너 있는 사람이라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하지는 않았다. 대신 들꽃 산악회 카페에는 그가 찍은 산행 사진들이 올라왔고 그 속에는 어색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도 몇 장 껴 있었다. 지영은 다른 사람들이 볼세라 얼른 스크롤을 내리면서도 사진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성우의 시선을 찾아내고는 했다. 현우는 여전히 바깥으로 나돌았다. 늦은 귀가와 잦은 외박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마음이 아프거나 분노가 치밀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부재가 편안하게 느껴졌다. 그가 없는 시간은 온전히 지영 자신의 것이었고 그 시간에 그녀는 낯선 설렘을 곱씹을 수 있었다. 그러던 수요일 저녁 산악회 카페에 새로운 공지가 떴다. 긴급 공지 이번 주 주말 설악산 단풍맞이 1박 2일 산행 1박 2일 그 네 글자가 지영의 심장을 세차게 두드렸다. 그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다는 의미였다. 어쩌면 그날 잡았던 손의 온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피어올랐다. 망설임은 짧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댓글을 남겼다. 서리꽃 참가 신청합니다. 댓글을 달자마자 거짓말처럼 바로 아래에 성우의 댓글이 달렸다. 회장 김성우의 서리꽃님도 가시는군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웃음 표시? 이모티콘 하나가 뭐라고? 지영은 소녀처럼 얼굴이 빨개졌다. 이 나이에 이모티콘 하나에 이렇게 설렐 수 있다니 스스로도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다. 저녁 식탁에서 지영은 아무렇지 않은 척 현우에게 말했다. 여보, 나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1박으로 여행 좀 다녀올게. 현우는 TV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물었다. 무슨 여행 어디 가는데? 고등학교 동창들 개모임. 속초 쪽으로 바람 좀 쐬고 온대. 지영은 미리 준비해둔 거짓말을 능숙하게 내뱉었다. 그래, 잘 됐네. 예상외로 현우는 너무나도 쉽게 허락했다. 아니, 허락이라기보다는 무관심에 가까웠다. 예전 같았으면 다 늙어서 무슨 외박이야. 집안일은 어쩌고 라며 잔소리를 늘어놓았을 것이다. 그의 반응에 지영은 오히려 속이 후련해졌다. 당신은 주말에 뭐해? 나도 중요한 골프 약속 있어. 지방에서 하는 거라 아마 못 들어올 거야. 서로의 눈을 보지 않는 채 부부는 각자의 외박을 위한 완벽한 명분을 만들었다. 이제 서로에게 빚진 감정은 없었다. 토요일 아침 설악산으로 향하는 버스 안은 평소보다 훨씬 더 들뜬 분위기였다. 1박 2일이라는 해방감 때문인지 사람들의 표정과 말투에는 묘한 설렘이 깃들어 있었다. 지영이 자리를 잡고 앉자 선구가 자연스럽게 다가와 옆자리에 앉았다. 1박 2일은 처음이시죠, 서리꽃님. 조금 긴장되시겠습니다. 네, 조금요. 다들 친해 보이시는데 저만 겉도는 것 같아서요. 걱정 마십시오. 오늘 밤이면 서리꽃님이 이 버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성우의 농담에 지영은 작게 웃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낯선 환경에 대한 불안감이 눈 녹듯 사라졌다. 산행은 생각보다 힘들었지만 지난번과는 달랐다. 성구가 바로 뒤에서 든든하게 그녀의 속도에 맞춰 걸어주었고 조금만 더 가면 멋진 풍경이 나옵니다. 저기 보이는 게 울산바위입니다. 하며 계속해서 말을 걸어주었다. 그의 목소리에 의지하며 걷다 보니 어느새 힘든 것도 있고 산행 자체를 즐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저녁이 되어 도착한 펜션은 산 중턱에 위치한 아늑한 통나무집이었다. 저녁 식사는 야외 바비큐 파티였다. 지글지글 익어가는 삼겹살과 소주 몇 잔이 들어가자 분위기는 금세 화기애애해졌다. 사람들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기도 했다. 지영은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가 낯설면서도 싫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고 마당 한가운데에 커다란 모닥불이 피워졌다. 사람들은 타오르는 불 주위로 동그랗게 둘러앉았다. 지영이 어디에 앉을까 망설이고 있을 때 성구가 자신의 옆자리를 손으로 툭툭 치며 그녀를 불렀다. 서리꽃님, 이리 와서 앉으시죠. 여기가 명당입니다. 지영은 못 이기는 척 그의 옆에 앉았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바로 옆에서 느껴지는 성우의 따뜻한 천. 모든 것이 꿈처럼 비현실적이고 로맨틱하게 느껴졌다. 밤이 깊어지자 산속의 공기는 제법 차가워졌다. 지영이 저도 모르게 팔을 문지르자 성구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말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바람막이 재킷을 벗어 지영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입으십시오. 감기 듭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성우 씨 추우시잖아요. 저는 산 사람이라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분을 따뜻하게 지켜드리는 건 남자의 의무입니다. 성우가 모닥불 빛을 받아 반짝이는 눈으로 지영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아름다운 분. 그 한마디에 지영의 심장이 다시 한번 세차게 뛰었다. 재킷에서는 그의 청과 함께 옅은 비누향이 풍겨왔다. 지영은 온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시간이 흘러 사람들이 하나둘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간 후 모닥불 앞에는 지영과 성우 단둘만 남게 되었다. 활활 타오르던 불길도 이제는 붉은 잿불만 남아 고요히 빛나고 있었다. 정적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성우였다. 서리꽃님, 네. 제가 혹시 너무 나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다른 질문을 던졌다. 혹시 결혼 생활이 행복하십니까? 너무나도 직접적인 질문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쾌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속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 위로가 되었다. 지영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행복, 글쎄요. 그런 단어를 생각해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요. 그녀의 대답에 담긴 깊은 외로움을 성우는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대신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지영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겹쳤다. 놀란 지영이 그를 쳐다보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타오르는 잿불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그 온기가 지영의 차가운 손등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다. 지영이 무언가 말하려 할 때 성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낮고 진지했다. 우리 조금 더 가까워져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질문이었지만 동시에 고백이었다. 지영은 대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꺼져가는 모닥불의 마지막 온기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조용히 하나로 겹쳐지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설악산은 밤사이 내린 이슬을 머금고 청명한 공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회원들은 둘째 날 산행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지영은 어젯밤 모닥불 앞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좀처럼 성우의 얼굴을 마주 볼 수가 없었다. 그의 따뜻했던 손의 감촉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듯했다. 산행이 시작되고 성우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지영의 바로 뒤를 묵묵히 따랐다. 그는 일부러 말을 걸지 않았다.
그저 지영이 지쳐 보일 때면 잠시 쉬어가자고 제안하고 위험한 구간에서는 먼저 발 디딜 곳을 알려주는 등 말없는 배려로 그녀를 지켜주었다. 그의 그런 세심함이 지영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산행 코스가 중반쯤 접어들었을 때 갈림길이 나타났다. 한쪽은 정상으로 향하는 주 등산로였고 다른 한쪽은 인적이 드문 오솔길이었다. 자, 이제부터는 자유시간입니다. 정상까지 다녀오실 분들은 저를 따라오시고 잠시 쉬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 약수터에서 1시간 뒤에 뵙겠습니다. 다른 총무의 외침에 몇몇 사람들은 정상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지영은 고개를 저었다. 어제 무리한 탓인지 다리가 무거워 정상까지 갈 자신은 없었다. 그녀가 약수터 쪽으로 방향을 틀려던 순간 선구가 나지막이 그녀를 불렀다. 서리꽃님. 네, 제와 잠시 조용한 곳으로 가시지 않겠습니까? 아주 경치가 좋은 곳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제안은 너무나도 뜻밖이었다. 조용한 곳, 단둘이. 그 단어들이 지영의 심장을 흔들었다. 망설여졌다. 머릿속에서는 안 돼, 이건 위험해 라는 경고등이 켜졌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그의 제안에 기울고 있었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좋아요. 결국 그녀의 입에서 나온 것은 승낙이었다. 성우는 말없이 앞장서서 인적이 드문 오솔길로 들어섰다. 10분쯤 걸었을까 시야가 탁 트이면서 작은 전망대가 나타났다. 설악의 웅장한 산세가 한눈에 들어오는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숨겨진 장소였다. 와. 지영의 입에서 절로 감탄이 터져 나왔다. 아무도 모르는 저만의 비밀 장소입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마다 혼자 찾아오는 곳이죠. 두 사람은 나란히 전망대 난간에 기댔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지영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렸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성우 씨는 지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돌아가신 사모님을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성우는 먼 산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사랑했죠. 제 인생의 전부였으니까요. 아내가 떠나고 5년 동안 제 시간도 함께 멈춘 줄 알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깊은 슬픔이 느껴져 지영은 마음이 아팠다. 그런데 이상하죠. 성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영을 바라보았다. 서리꽃님을 만나고부터 멈춰있던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너무나도 강렬하고 진지했다. 지영은 그 눈빛을 피할 수가 없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압니다. 서리꽃님은 가정에 있는 분이고 저는 그저... 아니에요. 지영은 자기도 모르게 그의 말을 잘랐다. 성우 씨가 지금 무슨 생각하시는지 알아요. 저도 같은 마음이니까요.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이름만 부부일 뿐 이미 오래전에 감정이 메말라버린 결혼 생활, 남편의 외도, 지난 40년간 그림자처럼 살아온 자신의 삶. 이야기가 끝났을 때 지영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성우는 말없이 손을 뻗어 그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동안 정말 외로우셨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지영의 모든 서름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는 그녀의 처지를 동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상처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있었다. 성우가 천천히 그녀에게로 한 걸음 다가왔다. 두 사람의 얼굴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지영은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입술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입술에 닿았다. 처음에는 깃털처럼 가볍게, 그리고 점차 깊고 진하게. 그것은 정결적인 키스가 아니었다. 서로의 외로움과 상처를 위로하는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입맞춤이었다. 지영은 40년의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완전한 교감을 느꼈다. 남편과의 관계가 의무와 습관이었다면 이것은 영혼의 떨림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입술이 떨어졌을 때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성우의 눈에도 옅은 물기가 어려 있었다. 후회 안 하십니까? 성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영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선명했다. 아니요. 그녀는 오히려 그의 손을 먼저 잡았다. 오히려 고마워요. 제가 아직 여자라는 걸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다시 느끼게 해줘서요. 그 순간 지영은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불장난이나 외도에 대한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죽어있던 자신의 영혼을 되살리는 처절하지만 아름다운 몸부림이었다. 그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자신의 인생을 시작하는 기분이었다. 푸른 하늘과 웅장한 산세가 두 사람의 위태로운 시작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설악산에서의 비밀스러운 입맞춤 이후 지영의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성구와는 일주일에 한두 번 산악회 정기 산행 외에도 따로 만남을 가졌다. 등산을 핑계로 인적이 드문 산책로를 함께 걷거나 강변의 작은 카페에 앉아 몇 시간이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만남은 늘 손을 잡거나 가벼운 포옹으로 끝이 났지만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이 주는 설렘은 지영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기에 충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우에게서 조심스러운 제안이 담긴 문자가 왔다. 서리꽃님, 혹시 다음 주 화요일 오후에 시간 괜찮으십니까? 산이 아닌 좀 더 조용하고 아늑한 곳에서 뵙고 싶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한 곳. 지영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번에 알아차렸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두려움과 망설임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걷잡을 수 없는 끌림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답장을 보냈다. 네, 좋아요. 약속한 화요일 지영은 남편에게 친구들과 점심 약속이 있어 늦는다고 둘러댔다. 그녀는 설악산에서 돌아온 후 처음으로 쇼핑백 안에 고이 모셔두었던 와인색 실크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40년의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과감한 선택이었다. 성우가 예약한 곳은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부치크 호텔이었다.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들어서는 내내 지영은 마치 꿈을 꾸는 듯 비현실적인 기분에 휩싸였다. 통유리창으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아늑한 방. 그리고 방 한가운데 놓인 커다란 침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성구가 먼저 다가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은정씨, 본명을 불러도 되겠습니까? 산악회 닉네임이 아닌 서지영이라는 이름.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름이 이토록 애틋하게 불린 것이 얼마만인지 아득했다. 지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지영은 잊고 있던 모든 감각을 되찾았다. 성우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다정하고 세심했으며 지영이 부끄러워할 때면 기다려주었고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욕망의 배설이 아닌 깊은 교감이었다. 얼어붙었던 그녀의 몸과 마음이 그의 따뜻한 손길 아래서 마침내 활짝 피어났다. 남편 현우가 짓밟고 외면했던 그녀의 여성성이 성구를 통해 비로소 존중받고 찬미받는 기분이었다. 호텔에서 돌아온 지영은 거울 앞에 섰다. 상기된 뺨 촉촉한 눈빛 만족감으로 빛나는 얼굴. 거울 속에는 완전히 다른 여자가 서 있었다. 더 이상 주눅 들고 그늘진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사랑받는 여자 자신의 욕망에 솔직한 여자였다. 그녀의 내면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차올랐다. 더 이상 숨거나 피하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맞서 싸워야 했다. 지영은 핸드백을 들고 집을 나섰다. 발걸음은 남편의 가장 큰 레스토랑 청담동 본점으로 향했다. 레스토랑에 들어서는 순간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분주하게 움직이는 직원들 사이로 남편 현우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홀 중앙의 가장 좋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바로 그 여자 최유리 48가 앉아 있었다. 최유리는 이 레스토랑의 지배인이었다. 지영이 들어서는 것을 보았지만 현우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을 뿐 아는 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보란듯이 최유리를 향해 다정한 미소를 지었다. 유리 씨 입가에 뭐가 묻었네? 현우는 손을 뻗어 자신의 손수건으로 최유리의 입가를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친밀한 행동,
그 모습을 지켜보던 레스토랑 직원 몇몇이 자기들끼리 힐끔거리며 수군대는 것이 느껴졌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영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지난 40년간의 헌신 배신감, 그리고 오늘 오후에 느꼈던 황홀한 해방감. 모든 감정이 뒤섞여 하나의 거대한 분노가 되어 폭발했다. 그녀는 테이블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마침 직원이 그들의 테이블에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뚝배기 김치찌개를 내려놓고 있었다. 여보, 여기서 뭐해요? 지영의 차가운 목소리에 현우와 최유리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최유리는 지영의 존재를 그제야 알았다는 듯 과장되게 놀라며 현우에게 물었다. 어머, 사장님, 사모님이셨어요. 인사를 제대로 못 드렸네요. 그 가증스러운 태도에 지영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테이블 위에 놓인 김치찌개 뚝배기를 집어들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현우가 놀라 소리칠 틈도 없이 지영은 뚝배기를 그대로 최유리의 상반신을 향해 기울였다. 촥, 악 뜨거워. 붉은 김치 국물과 뜨거운 찌개 건더기가 와인색 원피스 위로 쏟아져 내렸다. 최유리는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레스토랑의 모든 손님과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로 쏠렸다. 정적이 흘렀다. 현우는 사색이 된 얼굴로 굳어 있었고 최유리는 고통과 창피함에 울부짖고 있었다. 지영은 텅 빈 뚝배기를 테이블 위에 쾅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이글거리는 눈으로 현우를 노려보았다. 내 집 내 밥상에서만 그 더러운 손 치우면 다인 줄 알아.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레스토랑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모든 것이 멈춰버린 그 공간 속에서 지영은 천천히 몸을 돌려 유유시 레스토랑을 걸어나갔다. 등 뒤로 남편의 절망적인 외침과 젊은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밤 집안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현관문이 부서져라 열리고 박현우가 씩씩거리며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거실 소파에 태연하게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는 지영을 보자 그는 억눌렀던 화를 터뜨렸다. 당신 오늘 미쳤었어 제정신이야. 수많은 손님들 앞에서 그게 무슨 망신이야. 지영은 뜨개질하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놀랍도록 차분했다. 망신 누가 누구한테 망신을 줬는데요. 수많은 직원들 앞에서 젊은 여자랑 시시덕거린 건 당신 아니었나. 그건 업무의 연장이야. 최 지배인은 우리 가게의 중요한 인재라고. 아, 그러세요? 그 중요한 인재 입가에 묻은 건 직접 닦아주기까지 하는 게 당신의 업무 방식이었군요. 몰랐네. 지영의 비꼬는 말투의 현우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화제를 돌려 그녀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래, 100번 양보해서 내가 잘못했다 치자. 그렇다고 당신이 잘한 게 있어. 언제부터 그렇게 기가 세졌어. 요즘 당신 뭔가 이상해. 변했어. 변했죠. 덕분에. 지영은 싸늘하게 웃었다. 평생 당신만 보고 살던 바보 같은 여자는 이제 죽었으니까. 그날의 부부싸움은 결론 없이 끝났다. 현우는 언성을 높이며 분노를 쏟아냈지만 지영은 더 이상 예전처럼 눈물을 흘리거나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녀는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그의 위선을 지적했고 결국 제풀에 지친 현우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는 것으로 상황은 일단락되었다. 그날 이후 현우는 지영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순종적이고 예측 가능했던 아내는 사라지고 속을 알 수 없는 낯선 여자가 자신의 집을 차지하고 있는 듯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아내가 언제 외출하는지, 누구와 통화하는지, 심지어는 어떤 표정을 짓는지까지 그의 예리한 관찰망에 포착되었다. 특히 지영이 휴대폰을 들고 미소를 짓는 모습이 그의 신경을 건드렸다. 누구랑 그렇게 재밌게 문자를 해? 아, 산악회 사람들이요. 다음 주 산행 코스 얘기하고 있어요. 지영의 대답은 너무나도 태연했다. 하지만 현우는
그녀의 눈에서 아주 미세한 흔들림을 발견했다. 그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다. 산악회. 그곳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최유리와의 관계도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김치찌개 사건 이후 최유리는 현우에게 더욱 노골적으로 보상을 요구했다. 레스토랑에서의 창피함과 정신적 피해를 들먹이며 명품 가방을 사달라 오피스텔 월세를 내달라는 등 그녀의 요구는 점점 대담해졌다. 현우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었지만 짜릿했던 미래의 감정은 사라지고 귀찮고 부담스러운 의무감만 남았다. 아내에게서 느꼈던 피로감을 젊은 여자에게서 똑같이 느끼게 되자 그는 혼란스러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현우는 잠든 지영의 머리맡에 놓인 휴대폰에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그는 딸의 생년월일을 조합한 비밀번호를 풀어내는 데 성공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함과 통화 목록을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결과는 허무했다. 최근 통화 목록에는 장미, 총무, 수진이 등 여자 이름들만 있었고 메시지함은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다. 지영이 이미 모든 흔적을 지운 뒤였다. 실망한 현우가 휴대폰을 내려놓으려던 순간 그의 눈에 캘린더 앱이 들어왔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캘린더를 열어본 그는 의아한 약속 하나를 발견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 문화센터 꽃꽂이 수업이라는 일정이 규칙적으로 저장되어 있었다. 꽃꽂이 오며 현우는 고개를 갸웃했다. 평생 꽃 한 송이 제대로 만져본 적 없던 아내가 갑자기 무슨 꽃꽂이 수업이란 말인가. 등산에 이어 이젠 꽃꽂이까지. 아내의 변화가 그의 의심에 불을 지폈다. 어쩌면 이것이 모든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일지도 모른다. 그는 결심했다. 다음 주 화요일 꽃꽂이 수업이 있다는 그 시간에 아내의 뒤를 밟아보기로.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아내의 변심, 그 추악한 진실을 파헤치고야 말겠다고 다짐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이 번뜩였다. 이제 사냥꾼은 그가 될 차례였다. 다음 주 화요일 현우는 아침 일찍부터 부산을 떨었다. 중요한 미팅이 잡혔다며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지만 그의 차가 향한 곳은 회사가 아니었다. 그는 집 근처 카페의 창가 자리에 앉아 아파트 입구를 망원경으로 감시하기 시작했다. 스스로의 모습이 처량하고 우스꽝스러웠지만 배신감에 대한 진실을 확인하려는 집념이 모든 수치심을 압도했다. 오후 1시 50분. 드디어 지영이 모습을 드러냈다. 현우는 숨을 죽였다. 아내는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화사한 라벤더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얼굴에는 공들인 화장을 했고 발걸음은 소녀처럼 가벼워 보였다. 꽃꽂이 수업을 가는 사람의 차림이라고는 믿기 어려웠다. 현우는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며 아내의 뒤를 밟았다. 지영이 탄 택시는 동네 문화센터가 아닌 도심의 한적한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그녀가 내린 곳은 며칠 전 성구와 만났던 바로 그 부티크 호텔 앞이었다. 잠시 후 멀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호텔 입구에서 나타나 지영을 반갑게 맞았다. 김성우였다. 두 사람은 너무나도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호텔 안으로 사라졌다. 쿵! 현우는 자신의 심장이 발밑으로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눈앞이 하얘졌다. 아내의 외도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닌 잔인한 현실이 되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당장이라도 호텔로 뛰어들어가 두 사람의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는 40년간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망연자실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같은 시각 현우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고 있었다. 최유리였다.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연달아 문자를 보내왔다. 사장님, 저번에 약속한 오피스텔 보증금은 언제쯤 해주실 건가요? 자꾸 이러시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사모님께 모든 걸 말씀드리는 수밖에. 협박. 이제 두 사람의 관계는 사랑이 아닌 추악한 거래로 전락해 있었다. 현우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밖에서는 젊은 여자가 돈을 요구하며 목을 조여오고 안에서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침대에서 뒹굴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성공의 결과란 말인가. 그는 운전대에 머리를 박고 한참을 괴로워했다. 모든 것이 엉망이었다. 그때 문득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젊고 아름다운 최유리에게 잠시 흔들렸지만 결국 그 관계의 끝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지영은 달랐다. 지난 40년간 묵묵히 자신의 곁을 지키며 가정을 일궈온 사람. 비록 지금은 자신을 배신했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가정뿐이라는 뒤늦은 깨달음이 그의 머리를 스쳤다. 그는 최유리에게 짧은 답장을 보냈다. 그만하자, 연락하지 마. 그리고는 집으로 차를 돌렸다. 그날 저녁 지영이 집에 돌아왔을 때 현우는 거실 소파에 얌전히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오만함 대신 깊은 피로와 후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왔어. 무슨 일이에요? 이 시간에 집에 다 있고. 지영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툭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지영의 눈이 커졌다.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현우는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다.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그 여자. 최 지배인이랑 오늘부로 다 정리했어. 그 여자는 그냥 내 돈 보고 접근한 거였어. 내가 어리석었지. 당신밖에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응,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주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예전처럼. 그는 아내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다. 자신의 외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아내 역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예전의 순종적인 모습으로 돌아와 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는 틀렸다. 지영은 무릎 꿇은 남편을 차갑고 냉정한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경멸이 담긴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예전처럼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는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당신이 그 여자한테 버림받고 오갈 데 없어지니까 이제 와서 내가 필요해진 거겠지. 당신이 말하는 다시 시작이라는 건 나더러 예전처럼 죽은 듯이 당신 수발이나 들며 살라는 거 아니야. 당신은 정말 끝까지 이기적인 인간이구나. 아니야, 여보. 그런 뜻이 아니라 현우가 변명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짝 맑고 날카로운 파열음이 거실을 갈랐다. 지영이 온 힘을 실어 현우의 뺨을 후려친 것이다. 고개가 돌아갈 정도의 강력한 충격에 현우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화끈거리는 뺨을 감싸쥔 그의 얼굴에는 고통보다 더 큰 충격과 믿을 순 없다는 표정이 떠올랐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 아내에게 맞아본 것은 처음이었다. 지영은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바닥에 쓰러진 남편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서리빨처럼 거실에 울려 퍼졌다. 그 더러운 입으로 다시 시작이라는 말 함부로 담지 마.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도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경멸과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여자의 단단한 자존심만이 빛나고 있을 뿐이었다. 남편의 뺨을 때린 그날 이후 집안에는 폭풍 전야와 같은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현우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지영의 눈치를 살폈고 지영은 그런 그를 없는 사람처럼 대했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을 위해 식사를 차리지도 옷을 다리지도 않았다. 자신의 삶에서 박현우라는 존재를 깨끗이 도려낸 듯 행동했다.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지영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남편에 대한 복수심은 이제 희미해졌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었다. 성구와의 관계는 달콤했다. 그는 자신에게 잃어버렸던 여성성을 되찾아준 고마운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 관계가 과연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해답이 될 수 있을까? 남편이라는 족쇄에서 벗어나자마자 성우라는 또 다른 남자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독립일까?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의 두 발로 서는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여자도 아닌 서지영 그 자체로 살아가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홀로 설 시간이 필요했다. 며칠 후, 지영은 성우에게 전화를 걸어 평소 만나던 강변 카페에서 보자는 약속을 잡았다. 약속 장소에 나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하고 가벼웠다. 카페 창가에 먼저 도착해 앉아있는 성우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지영을 발견하고는 언제나처럼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 미소를 보자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지영은 결심을 굳혔다. 은정 씨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오늘따라 얼굴이 아주 평온해 보이네요. 자리에 앉자마자 성구가 물었다. 지영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성우 씨. 제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와 단호한 눈빛에서 성구는 무언가 변화가 있었음을 직감했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조금씩 옅어졌다. 지영은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과 자신의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남편과의 싸움, 그리고 홀로서기에 대한 자신의 결심까지.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성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의 눈빛에는 안타까움과 서운함,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래서 지영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가장 힘든 말을 꺼냈다.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아요. 성우는 잠시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찻잔을 든 채 창밖에 흐르는 강물만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카페 안에는 낮은 음악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채우고 있었다. 지영은 그의 대답을 초조하게 기다렸다. 한참의 침묵 끝에 선구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섭섭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요. 그의 목소리는 조금 잠겨 있었다. 하지만 은정 씨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지영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슬펐지만 원망은 담겨 있지 않았다. 오히려 깊은 이해와 존중이 느껴졌다. 사실은 저도 은정 씨를 만나면서 행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함과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은정 씨가 저 때문에 더 힘든 상황에 놓이는 건 아닐까 하고요. 그는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지영의 손을 부드럽게 감쌌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온기였다. 은정 씨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현명한 사람이군요. 남편에게서 벗어나 제게 기대는 쉬운 길을 택하는 대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어려운 길을 선택했으니까요. 정말 멋진 분입니다. 그의 말에 지영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자신을 이토록 깊이 이해해주는 사람이 또 있을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성우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는 예전의 그늘진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은정 씨가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이제는 잊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네, 약속할게요. 지영은 눈물을 애써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그것은 뜨겁고 아팠지만 동시에 서로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성숙한 이별이었다. 성우는 그녀의 인생에서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남긴 흔적은 그녀의 남은 삶을 지탱해줄 가장 단단한 기둥이 될 것이었다. 카페를 나서며 지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은 아팠지만 마음은 놀랍도록 자유로웠다. 이제 그녀는 돌아갈 준비가 되었다. 모든 것을 끝내거나 혹은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기 위해. 그녀가 돌아갈 집에는 이제 그녀의 결정을 기다리는 한 남자가 있었다. 지영이 집에 돌아왔을 때 현우는 초조한 기색으로 거실을 서성이고 있었다. 지난 며칠간 아내의 냉담한 태도에 그는 완전히 길들여진 맹수처럼 기가 죽어 있었다. 지영이 현관에 들어서는 것을 보자 그는 어린아이처럼 달려와 물었다. 어디? 어디 갔다. 이제 와. 저녁은 먹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어색한 염려가 묻어났다. 지영은 그의 말을 무시한 채 겉옷을 벗어 소파에 던졌다. 그리고 서재에서 미리 준비해온 서류 한 장과 펜을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앉아요. 할 얘기가 있으니까.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현우는 마지못해 소파 맞은편에 앉았다. 그의 시선은 테이블 위에 놓인 A4 용지에 고정되었다. 이게 뭐야? 우리가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당신이 지켜야 할 조건들이에요. 읽어봐요.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다. 그 위에는 부부생활 수칙 및 계약서라는 제목 아래 지영이 직접 쓴 조항들이 명료한 글씨체로 적혀 있었다. 부부생활 수칙 및 계약서. 제1조 상호 존중 남편 박현우는 아내 서지영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폭언이나 무시하는 발언을 하지 않는다. 제2조 가사 분담 식사 준비 청소, 빨래 등 모든 가사 노동은 오지의 원칙으로 공평하게 분담한다. 제3조 사생활 보호, 서로의 개인적인 시간과 공간을 존중한다. 외출 및 외박 시에는 사전에 반드시 행선지와 귀가 시간을 공유한다. 제4조 경제적 독립 생활비를 제외한 각자의 소득은 각자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내 서지영은 레스토랑 경영 수익의 30%를 창업 기업은에 대한 정당한 몫으로 매달 지급받는다. 제5조 계약 파기 상기 조항 중 하나라도 위반할 시 본 계약은 즉시 파기되며 아내 서지영은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갖는다. 조항들을 읽어내려가는 현우의 얼굴이 점차 굳어졌다. 특히 레스토랑 수익의 30%를 지급하라는 사조에 이르렀을 때 그의 얼굴은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랐다.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장난해? 그는 종이를 테이블 위로 내동댕이치며 소리쳤다. 짓눌려 있던 그의 오만함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당신 미쳤어. 무슨 법이라도 되는 줄 알아. 내가 이걸 왜 지켜? 그리고 내 회사 돈을 당신한테 왜 30%나 줘? 지영은 그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그 회사는 당신 혼자 세운 게 아니죠. 젊은 시절 내 손맛과 아이디어, 그리고 내 청춘을 갈아 넣어 만든 우리 공동의 재산이야. 당신이 젊은 여자한테 호텔 스위트룸이며 명품백 사줄 돈은 있고 40년 조강지처에게 정당한 몫을 줄 돈은 없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워 내가 이딴 종이 쪼가리에 서명할 것 같아. 현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이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힘으로 제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영은 그보다 한 수 위였다. 그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그녀는 현우가 가장 아끼는 물건 2개를 양손에 들고 나왔다. 하나는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그의 최고급 골프차의 세트였고 다른 하나는 그가 최근에 산 명품 브랜드의 캐시미어 코트였다. 당신, 지금 뭐 하려는 거야? 현우의 눈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지영은 대답 대신 현관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문을 활짝 열었다. 그리고는 온 힘을 다해 골프채 세트를 아파트 복도 바닥으로 내던져졌다. 쨍그랑, 와장창, 금속이 부딪히고 깨지는 요란한 소음이 집안을 울렸다. 이 여자가 진짜 미쳤나? 현우가 경악하며 달려가려던 순간 지영은 들고 있던 캐시미어 코트마저 복도 바닥에 내팽개쳤다. 자, 선택해요. 지영은 차갑게 얼어붙은 눈으로 현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계약서에 서명을 하든지 아니면 당신 물건들처럼 당신도 이 집에서 쫓겨나든지 저것들은 당신의 분신과도 같으니 함께 나가는 게 좋겠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현관문 밖에 나딘 군은 자신의 소중한 물건들과 문 안쪽에서 자신을 노려보는 아내의 결연한 눈빛. 그 사이에서 현우는 완벽하게 압도당했다. 그는 깨달았다. 아내는 더 이상 자신이 알던 그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진심이었다. 한참 동안의 침묵 끝에 현우는 마침내 무너졌다. 그는 초점 없는 눈으로 거실 테이블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었다. 그리고는 굴욕과 패배감에 휩싸여 계약서의 가장 아래 칸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박현우. 지영은 그 모습을 끝까지 무표정하게 지켜보았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잃어버렸던 자신의 자리를 되찾고 기울어진 관계의 균형을 바로잡는 지극히 정당한 권리의 선언이었다. 이제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날의 계약 이후 6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박현우와 서지영의 집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규칙으로 움직였다. 현우는 정말로 변하려고 노력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만스러워했지만 아내를 완전히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는 그를 움직이게 만들었다. 그는 생전 처음으로 밥을 안 치고 서툰 솜씨로 청소기를 돌렸으며 외출할 때는 꼬박꼬박 지영에게 행선지를 보고했다. 매달 약속한 날짜에는 레스토랑 수익의 30%가 어김없이 그녀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물론 두 사람의 관계가 예전처럼 뜨겁게 회복된 것은 아니었다. 깨진 신뢰의 조각들은 여전히 날카롭게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부서진 관계의 폐허 위에서 새로운 형태의 동반자 관계를 조심스럽게 쌓아 올리고 있었다. 그것은 사랑보다는 존중과 의리에 가까운 중년의 부부만이 이해할 수 있는 복잡하고 현실적인 관계였다. 가장 놀랍게 변한 것은 지영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만 살지 않았다. 경제적 정신적으로 완벽하게 독립한 그녀는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자신의 진짜 꿈을 펼치기 시작했다. 딸 하윤의 도움을 받아 그녀는 집에 방 하나를 아늑한 스튜디오로 개조했다. 그리고 서리꽃의 행복한 밥상이라는 이름으로 작은 쿠킹 클래스를 열었다. 그녀의 깊은 손맛과 정갈한 레시피는 금세 입소문을 탔고 클래스는 늘 젊은 주부들과 요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선생님, 이 멸치 육수는 정말 국물이 끝내줘요. 비법이 뭐예요? 비법은 무슨요? 좋은 재료에 시간과 정성을 쏟는 것뿐이에요. 음식도 인생도 다를 게 없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수강생들 앞에서 자신감 넘치게 요리를 설명하는 지영의 얼굴에는 그늘 한 점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일에서 진정한 행복과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웃음이 많아졌고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생기가 넘쳤다. 현우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멀리서 묵묵히 지켜보며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었는지를 뒤늦게 깨닫곤 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수업을 마친 지영은 잠시 바람을 쐬러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단풍이 곱게 물든 산책로를 걷던 그녀의 발걸음이 문득 멈췄다. 저만치 앞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다부진 어깨와 꼿꼿한 자세, 김성우였다. 그의 옆에는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팔짱을 꼭 낀 채 걸으며 무언가 제잘거리고 있었다. 아마 그의 딸인 듯했다. 성우 역시 지영을 발견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잠시 마주쳤다. 수많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애틋함, 고마움, 그리고 이제는 편안해진 그리움. 시간은 흘렀고 그들의 삶도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궤도를 찾은 뒤였다. 성우가 먼저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잘 지내고 있소 라고 묻는 듯한 따뜻하고 조용한 안부 인사였다. 지영 역시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옅은 미소로 화답했다. 덕분에요. 이제는 정말 괜찮아요. 라는 마음을 담아서. 두 사람은 더 이상 다가가거나 말을 걸지 않았다. 그것이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최선의 방법임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렇게 잠시 서로의 안녕을 확인한 뒤 각자의 길을 향해 스쳐 지나갔다. 지영은 짧았지만 강렬했던 그와의 만남이 자신의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 선물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 꽃 피울 수 있도록 씨앗을 심어주고 떠난 사람이었다. 공원을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 지영의 휴대폰이 울렸다. 딸 하윤이었다. 엄마 방금 잡지사에서 연락 왔어. 엄마 쿠킹 클래스 다음 달 잡지에 소개된대. 자신만의 인생 2막을 연 멋진 여성이라는 코너에. 어머 세상에. 정말? 그럼 내가 뭐라고 했어? 엄마는 뭐든 할 수 있다니까. 딸의 흥분된 목소리를 들으며 지영은 환하게 웃었다. 하늘은 더없이 푸르고 길가의 코스모스는 활짝 피어 가을바람에 하늘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40년의 세월을 견디고 차가운 서리를 맞으며 늦게 피어난 꽃. 하지만 그래서 더 강하고 아름다운 꽃. 이제야 비로소 서리꽃이라는 자신의 이름처럼 그녀의 인생이 활짝 피어나고 있었다. 그 누구에게도 기댄 행복이 아닌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일궈낸 눈부시게 찬란한 행복이었다.